순자야. 제발,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줘. 너밖에 없어. 이미 4명의 간병인이 뺨을 맞고 도망간 501호 병실. 환자의 딸이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1년 전 동창회에서 20년 경력의 저를 남의 똥오줌이나 치우는 년이라며 공개적으로 모욕했던 바로 그 성공한 친구 김영희였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저를 짓밟았던 그 입으로 이제는 친구라는 이름에 매달리는 그 모습이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게 일생일대의 굴욕을 안겼던 그 친구의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미안해요, 영희 씨. 저는 이미 약속한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스케줄이 꽉 찼어요. 복수심 때문이었냐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20년간 단 하루도 어겨본 적 없는 제 원칙이었습니다. 환자와의 약속, 그리고 제 일에 대한 자부심 말입니다. 사람들은 제 일을 하찮다고 말할지 몰라도 저의 하루는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전문적입니다. 저는 올해 65, 20년 경력의 간병인입니다. 제 하루는 다른 간병인이 도망친 병실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손에는 20년 동안 함께한 낡은 가방 하나. 그 안에는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름과 증상, 케어 방법이 빼곡히 적힌 수첩이 들어 있습니다. 새벽 5시 30분 병원에 도착한 저는 복도를 걷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405호 병실 앞이 시끄럽습니다. 신입 간병인이 병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갑니다.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 뺨 맞았어요. 할머니가 도둑년이라고. 물컵도 던지시고.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이것이 제가 20년간 마주해온 일상입니다. 치매와 선망 환자, 다른 간병인들이 가장 꺼리는 환자들. 저는 뺨을 맞은 후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줍니다. 괜찮아요. 환자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아프신 거예요. 제가 들어가 볼게요. 저는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조용히 405호 병실 문을 엽니다. 침대에는 80대 할머니가 누워 계십니다. 알츠하이머 말기. 온몸이 떨리고 눈빛은 공포로 가득합니다. 누구야? 나가. 이 도둑년아. 할머니가 침대 옆 물병을 집어듭니다. 썩 꺼져. 내 돈 다 훔쳐갔지. 경찰 불러. 물병이 제 쪽으로 날아옵니다. 저는 침착하게 피합니다. 20년간 쌓아온 노하우. 첫 번째 원칙, 절대 환자의 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천천히 다가가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할머니, 순자 왔어요. 많이 놀라셨구나. 가까이 오지 마. 도둑년. 누가 우리 할머니 물건 훔쳐 가려고 했어요? 내 지갑 다 가져갔어. 제가 다 지켜드릴게. 걱정 마세요.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저는 환자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할머니가 보는 도둑이 진짜라고 인정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켜드리는 사람임을 알려드립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할머니 침대 옆에 앉습니다. 할머니, 손 좀 잡아도 될까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부드럽게 잡습니다. 10분, 20분. 할머니의 호흡이 조금씩 고르게 변합니다. 순자, 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고마워. 할머니의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이 작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남들이 하찮다고 말하는 제1의 전문성입니다. 저는 할머니의 혈압을 체크하고 상태를 수첩에 기록합니다. 복도로 나오자 간호사가 저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역시 순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른 간병인 3명이 벌써 바뀌었는데 아니에요. 할머니도 많이 불안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치매와 선망 환자를 돌보는 것은 단순한 육체 노동이 아니라 정신적 인내와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20년 동안 제가 돌본 환자는 300명. 그중 치매 환자 80명, 선망 환자 35명, 욕창, 낙상, 감염 발생률 0%. 이것이 제 자부심입니다. 이것이 제 하루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의미 있고 보람찬 하루.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제가 누구보다 값진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우편함에서 받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행복고등학교 45주년 동창회 초대장. 45년 만에 재회. 저는 설레는 마음 반, 두려운 마음 반으로 초대장을 바라봤습니다. 학창 시절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오랜 망설임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도 보고.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동창회가 제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날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굴욕이 결국 저를 가장 빛나게 만들 기회가 될 거라는 것도. 동창회 당일.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화려한 옷은 없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았으니까요. 결국 가장 단정해 보이는 베이지색 재킷과 검정 바지를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고 약간의 화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꿈이니까 나 좀 괜찮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동창회가 열린 곳은 시내 한복판의 고급 레스토랑 그랑블루였습니다. 입구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발레 파킹 서비스, 샹들리에가 빛나는 로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저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움찔했습니다. 친구들의 옷차림이 너무 화려했습니다. 명품 가방, 반짝이는 액세서리, 고급스러운 정장. 저는 순간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 주눅이 들었습니다. 어머, 박순자 맞아? 한 여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미영. 학창 시절 같은 반이었던 친구였습니다. 미영아, 오랜만이야. 정말 오랜만이네. 세월 참 많이 흘렀다. 근데 순자야, 너 옷이. 아니다. 편한 옷 입고 왔구나. 그게 원래 내 스타일이지. 미영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여러 명의 동창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지만 저를 보는 시선은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대화는 금세 각자의 자랑으로 흘러갔습니다. 나는 강남 대치동에 아파트 있어. 요즘 시세가 30억은 되더라고. 투자 정말 잘한 것 같아. 어머, 우리는 분당 판교에 있는데 거기도 25억 정도 해.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라 회사 스톡옵션으로 산 거야. 우리 남편은 한남동에 사택 받았어. 회사에서 제공하는 거라 렌트비도 안 내. 저는 조용히 물만 마시며 듣고 있었습니다.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내 딸은 서울대 의대 나와서 지금 성형외과 전문의야. 강남에서 개업 준비 중인데
요즘 환자들이 벌써 예약하러 온대. 우리 아들은 사법시험 패스해서 대형 로펌에 있어. 연봉이 억대야. 처음엔 걱정했는데 잘 커져서 다행이야. 우리 큰애는 미국에서 MBA 하고 있어. 스탠포드야. 졸업하면 실리콘밸리 쪽 글로벌 기업 들어간대. 자녀 자랑이 한참 이어졌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몸이라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김명희. 학창 시절 반장이었고 공부도 잘했던 친구였습니다. 명품 핸드백과 고급 시계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다들 왔구나. 미안해, 회의가 늦게 끝나서. 영희는 샤넬 가방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희야, 오랜만이야. 영희 너는 뭐 하고 지내? 나? 중소기업 운영해. 직원이 한 50명 정도 되나? 제조업이라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긴 한데, 그래도 연매출 100억은 넘기고 있어. 영희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역시 영희는 성공했어. 단장이 다르긴 다르네. 리더십이 남달랐으니까. 우리 중에 제일 잘 나간 거 아니야? 영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박순자? 너도 왔구나. 영희가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영희야, 오랜만이야. 정말 오랜만이네. 40년이 넘었네. 너는 뭐하고 지내? 결혼은 했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암으로 먼저 갔어. 나는 간병인 일하고 있어.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지고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영희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간병인? 그 병원에서 환자 돌보는 거? 응, 20년째 하고 있어. 영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동정과 우월감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래. 그런 일 하고 있었구나. 힘들겠다. 간병인이면 남의 똥오줌 치우는 거 아니야? 진짜 힘든 일이잖아. 맞아. 우리 시어머니 병원에 계실 때 간병인 아줌마가 그런 일 했어. 정말 고생하시더라.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영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그래도 일 있는 게 어디야. 요즘 노인들 많아서 그런 일 수요가 많다며? 근데 힘들지 않아? 나이도 있는데. 육체 노동이잖아. 익숙해서 괜찮아. 그래도 정말 대단하다. 나는 못할 것 같아. 너무 힘들고 더럽잖아. 그 일. 솔직히 말하면 영희의 말투는 겉으로는 칭찬 같았지만 속으로는 무시가 가득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거들었습니다. 요즘은 외국인 간병인들도 많던데 경쟁 심하지 않아.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이 싸게 해준다며. 월급은 얼마나 받아? 많이 받아? 나이 들어서도 그 일 계속할 수 있어? 체력적으로 버틸 수 있는 거야? 질문들은 호기심이라기보다 우월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참으며 답했습니다. 하루에 15만 원 정도 받아. 주 6일 꼬박 일해야 한 달에 380 정도 돼. 어머, 그것밖에 안 돼. 요즘 시대에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 우리 집 파출부 아주머니도 하루에 10만 원 드리는데. 물론 순자 너는 그런 거 상관없이 행복하게 살면 되지만 영희가 메뉴판을 들며 말했습니다. 여기 음식 좀 비싸던데 내가 오늘 다 쏠게. 순자는 부담 갖지 마. 우리 친구잖아. 저는 그 말에 뭔가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정, 생색, 무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렌치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했습니다. 순자야, 포크는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쓰는 거야. 이런데 처음이지. 와인 좀 마셔봐. 프랑스산이야.
맛있어. 친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식사 중간 영희가 화제를 바꿨습니다. 있잖아. 우리 회사 청소 용역 업체 바꾸려고 하는데 혹시 순자 관심 있어? 간병보다는 청소가 덜 힘들잖아. 소개해 줄까? 저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영희야, 나는 내 일이 좋아. 에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딨어.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솔직해져, 순자야. 우리 친구끼리 뭘 그렇게 자존심 세워? 영희의 말에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나 먼저 갈게. 내일 새벽 근무가 있어서. 벌써? 조금만 더 있다 가지. 2차도 가려고 했는데. 아니야. 정말 가봐야 해. 환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셔. 저는 가방을 들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0년 동안 자부심을 가지고 해온 일이 하루아침에 남의 똥오줌이나 치우는 일로 전락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나? 내 일이 그렇게 하찮은 걸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환자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나는 그분들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그 생각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동창회 이후 며칠간 저는 일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팠습니다. 밤마다 영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의 똥오줌이나 치우는 거 아니야? 나는 못할 것 같아. 너무 힘들고 더럽잖아.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솔직해져.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지친 눈빛. 20년의 시간이 제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병실에서 만난 김철수 할아버지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자 왔구나. 알츠하이머로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할아버지가 저만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오늘 아침 어떠세요? 좋아. 내가 있어서 좋아. 할아버지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맞아. 이거야. 이게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야. 그날 오후 간호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순자 선생님, 간호부장님이 찾으세요. 저를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간호부장실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일까?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간호부장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순자 선생님. 무슨 일이신지. 간호부장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쁜 얘기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사실은 병원에서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특히 치매와 선망 환자 케어에 특화된 프로그램이요.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찾고 있는데 순자 선생님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해요. 20년 경력에 특히 치매와 선망 환자 케어 전문가시잖아요.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만족도도 가장 높으시고요. 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요? 네. 선생님께서 그동안 치매 환자 80명 이상을 돌보셨잖아요. 그것도 다른 간병인들이 포기한 환자들까지. 이런 노하우를 다른 간병인들에게 꼭 전수해 주셨으면 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강사를, 남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렘이 일었습니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일주일 후, 저는 간호부장에게 답을 전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제 첫 강의는 떨렸습니다. 강의실에는 신입 간병인 2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기대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병원에서 20년째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 박순자입니다. 오늘은 치매와 선망 환자 케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PPT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환자 이야기를 시작하자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분들은 아픈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20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하나하나 풀어놓았습니다. 환자분이 소리를 지르시거나 물건을 던지실 때 절대 맞서지 마세요. 대신 부드럽게 다가가서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라고 말씀하세요. 목소리 톤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선망 증세가 있는 환자분들은 특히 저녁 시간대에 증세가 심해집니다. 이걸 해걸음 증후군이라고 해요. 해가 지면 불안감이 커지거든요. 이때는 조명을 밝게 하고 환자분 곁에 있어 주세요. 혼자 두지 마세요. 저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돌봤던 한 할머니는 매일 저녁 6시만 되면 집에 가야 해. 애들이 기다려. 라고 소리치셨어요. 아드님이 이미 60대인데도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할머니, 아이들한테 전화했어요. 오늘은 할머니 여기서 주무시라고 하더라고요. 내일 데리러 온대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진정하셨어요. 중요한 건 환자분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 아이들 다 컸잖아요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더 흥분하세요. 대신 환자분의 세계에 들어가서 안심시켜드리는 겁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욕창 예방. 치매 환자분들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은 필수입니다. 제가 20년간 돌본 환자 중 욕창 발생률이 0%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강의가 끝난 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선생님, 환자분이 때리시면 어떻게 해요? 막지 마세요. 피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다가 진정되시면 다시 다가가세요. 환자분은 자기가 왜 그랬는지 기억도 못하세요. 환자분과 정이 들면 돌아가실 때 너무 슬프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슬프죠. 매번 슬퍼요. 하지만 그분들의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세요? 우리는 그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일의 가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오자 한 수강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사실 이 일 시작하기 전에 많이 망설였어요. 주변에서 힘들다고 돈도 안 된다고 천한 일이라고 말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선생님 강의 듣고 확신이 생겼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강의는 입소문이 났습니다. 병원 내에서 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병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순자 선생님, 병원에서 수석 간병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선생님께 이 직함을 드리고 싶은데요. 수석 간병인이요? 네. 신입 간병인들의 멘토 역할을 맡아주시고, 특히 치매와 선망 환자 케어를 총괄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급여도 30% 인상됩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여보, 당신 보고 있어요?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내가 하는 일이 천한 일이 아니었죠? 창밖 하늘에서 별이 반짝였습니다. 수석 간병인이 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병원에서 가장 신뢰받는 간병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치매와 선망 환자 케어에서는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간호사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큰일 났어요. 501호 환자 또 간병인 바뀌었대요. 벌써 몇 명째예요? 4번째요. 오늘 들어온 간병인이 2시간 만에 도망갔어요. 제가 간호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담당 간호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501호 환자분이요.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오셨는데 선망 증세가 너무 심하세요. 어떤 증상인데요? 음식을 입에 넣어드리면 뱉어내시고 간병인을 꼬집고 때리시고 계속 소리를 지르세요. 도둑년, 내 돈 어디 갔어? 라고 욕설을 퍼부으시고 오늘 온 간병인은 뺨까지 맞았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형적인 중풍 후 선망 증세였습니다. 보호자분은요? 딸이 있는데 완전히 지쳐 계세요. 벌써 일주일째 제대로 못 주무셨대요. 그때 담당 의사가 간호사실로 들어왔습니다. 순자 선생님, 여기 계셨군요. 501호 환자 때문에 선생님을 찾고 있었어요. 저를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병원에서 저 환자분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박순자 선생님밖에 없어요. 간호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벌써 간병인 4명이 바뀌었어요. 전문 간병인들도 하루를 못 버티고 나갔어요. 선망 증세가 너무 심해서.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 선생님의 치매 선망 환자 케어 능력은 이미 입증됐잖아요. 선생님이 아니시면 저 환자분은 결국 정신병동으로 옮겨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501호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싫어! 저리 꺼져! 도둑년들!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가 팔을 휘두르며 소리를 지르고 계셨습니다. 한쪽 몸은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했지만 멀쩡한 쪽 팔로 주변 사람들을 때리려 하고 계셨습니다. 침대 옆에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얼굴을 감싸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김영희였습니다. 영희도 저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순자? 저희는 1년 전 동창회 이후 처음 마주쳤습니다. 영희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고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한 듯 초췌했습니다. 1년 전 그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순자야. 영희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침대에서 할머니가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둑년, 내 지갑 어디 갔어? 도둑질 하는 거야? 저는 침착하게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중풍으로 왼쪽 반신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고 침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눈빛은 공포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누구야? 너도 도둑이지? 썩 꺼져! 할머니가 팔을 휘둘렀지만 저는 침착하게 피했습니다. 영희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엄마가 중풍으로 쓰러지신 지 2주 됐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이상해지시더니 지금은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중풍 후 선망이래. 간병인이 벌써 4명이나 바뀌었어. 아무도 우리 엄마를 못 돌봐. 오늘 온 간병인은 뺨을 맞고 나갔어. 저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영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 병원에서 우리 엄마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대. 저는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순자야. 우리 엄마 좀 도와줘. 너밖에 없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1년 전 동창회에서 받은 모욕이 떠올랐습니다. 남의 똥오줌이나 치우는 거 아니야? 나는 못할 것 같아. 너무 힘들고 더럽잖아.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그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영희가 제 앞에서 무릎 꿇듯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 씨, 영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지금 스케줄이 다 찼어요.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자야. 저는 이미 다른 환자분들과 약속이 있어요. 3명의 환자분을 돌보고 있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분이 예정되어 있어요. 순자야, 제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영희 씨. 저는 전문가예요. 이미 약속한 환자분들을 저버릴 수는 없어요.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자야, 우리 친구잖아. 전문가는 약속을 지켜야 해요. 그게 제 원칙입니다. 순자야.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아니면 안 된다잖아. 의사 선생님도 간호사들도 다 그랬다고. 박순자 선생님 아니면 우리 엄마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다른 간병인을 알아보세요. 이 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도 좋은 간병인 분들 많아요. 저는 가방을 들고 병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영희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야, 박순자, 너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저는 영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복수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1년 전 동창회 일 때문에 화났어? 그래서 이러는 거지. 영희 씨.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1년 전에 당신은 제 일을 무시했어요. 저를 무시했고요. 그때 당신은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영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전문가로서 제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이미 다른 환자분들한테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해요. 저는 영희를 지나쳐 병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박순자,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너 이러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저는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 나온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결정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뒤에 남겨진 영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침대에서 어머니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도둑년, 경찰 불러. 영희는 어머니 침대 옆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박순자, 내가 날 이렇게 만들어? 영희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병원 고객센터죠. 민원 넣으려고 하는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선생님, 간호부장님이 급하게 찾으세요. 지금 당장 오시래요. 혹시 무슨 일이에요? 잘 모르겠는데 표정이 안 좋으세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간호부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간호부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병원 원무과장도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순자 선생님. 무슨 일이신가요? 간호부장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병원 고객센터에 접수된 민원 내역이었습니다. 민원 제목 박순자 간병인의 직업윤리 위반 및 환자차별 행위. 민원인 김영희 501호 환자 보호자.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간호부장이 민원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박순자 간병인은 환자를 선별적으로 받고 있으며 금전적 이유로 환자를 거부했습니다. 돈을 더 주겠다는 제안에도 불친절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는 전문 간병인으로서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또한 환자 가족에게 모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과거 개인적인 감정으로 업무를 거부한 것이 명백합니다. 박순자 간병인은 일부러 환자를 가려받으며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장님,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단지 이미 약속한 환자분들이 있어서. 원무과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순자 선생님, 문제는 민원인 김영희 씨가 우리 병원의 주요 후원자라는 겁니다. 매년 5천만 원씩 기부하시는 분이고 이 사회와도 친분이 있으세요. 간호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김영희 씨가 어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박순자 간병인을 당장 징계하지 않으면 저는 이 문제를 언론에 제보하고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고소하겠습니다. 라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원무과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 아침에 추가로 접수된 민원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박순자 간병인은 환자 가족을 무시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석 간병인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다른 간병인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육 강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간호부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믿어요.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이 민원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일 오전 10시에 환자안전위원회 면담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 건에 대해 해명하셔야 해요. 그리고 간호부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김영희 씨도 참석하신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다니. 내가 뭘 잘못했을까? 원칙을 지킨 게 잘못인가? 다음 날 아침 10시 저는 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긴 테이블 앞에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의사, 원무과장, 의무기록팀장, 그리고 김영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의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병원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순자 선생님, 앉으세요. 오늘 이 자리는 김영희 보호자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박순자 선생님, 501호 환자에 대한 간병 요청을 거부하신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미 다른 환자분 3분과 스케줄이 잡혀 있었습니다. 전문 간병인으로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희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모두가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나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거절한 거잖아. 1년 전 동창회 때 내가 한 말 때문에.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개인 감정 아니면 뭐야? 의사 선생님도 간호사들도 다 너밖에 없다고 했어. 우리 엄마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순자 너밖에 없다고. 그런데 너는 스케줄이 찼다고? 그게 말이 돼?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너는 일부러 환자를 가려서 봤잖아. 쉬운 환자만 받고 어려운 환자는 거절하고. 그게 전문가야? 저는 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 내가 2배로 주겠다고 했잖아. 그런데도 거절했어. 이게 정상이야? 병원 의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김영희 씨,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요? 우리 엄마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영희가 일어서서 저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학창 시절부터 자기밖에 몰랐어요.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들어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희 씨. 왜? 1년 전 동창회 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의 똥오줌이나 치우는 거 아니야? 라고 했죠. 나는 못할 것 같아. 너무 힘들고 더럽잖아. 라고 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당신은 제 인생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지금 본인 어머니가 아프니까 저를 찾는 거예요. 그건.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제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영희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원칙? 내 따위가 무슨 원칙이 있어. 간병인 주제에.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영희는 이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수석 간병인이야. 무슨 교육 강사야. 환자를 가려서 받고 돈 더 준다는데도 거절하고. 영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이 병원의 후원 이사입니다. 매년 5천만 원씩 기부해왔어요. 그리고 제 회사 직원 50명이 이 병원을 이용하고 있고요. 영희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박순자 씨, 당장 징계하세요. 안 그러면 저는 이 병원을 더 이상 후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언론에도 제보할 거예요. 병원 이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희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박순자, 내가 선택해. 너의 원칙이 중요해. 아니면 직업이 중요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받았는데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원무과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 선생님, 혹시 다른 환자분 스케줄을 조정해서 저는 고개를 들어 원무과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만약 여기서 제 원칙을 굽힌다면 저는 더 이상 전문가가 아닙니다. 영희가 비웃었습니다. 전문가? 웃기지 마. 너는 그냥 간병인이야, 간병인.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며 간호부장이 3개의 큰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병원 담당 의사 2명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중요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간호부장은 테이블 위에 파일들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지에는 박순자 간병인 업무평가 및 환자 피드백 자료집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이사가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자료에는 지난 1년간 박순자 선생님에 대한 모든 객관적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면담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부장은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먼저 이건 환자 보호자들이 보낸 감사 편지입니다. 총 47통입니다. 영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간호부장이 편지 한 통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선생님 덕분에 저희 아버지께서 알츠하이머로 고생하시면서도 편안하게 임종하셨습니다. 다른 간병인 3분이 하루도 못 버티고 나갔는데
순자 선생님은 6개월 동안 아버지를 가족처럼 돌봐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의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해주신 선생님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간호부장은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박순자 선생님은 단순한 간병인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중풍 후 선망으로 폭력적으로 변하셨을 때 다른 간병인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순자 선생님은 3개월 동안 어머니를 돌보시며 기적적으로 증세를 완화시키셨습니다. 선생님은 진정한 전문가이십니다. 간호부장은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간호부장이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의료진 평가서입니다. 박순자 선생님과 함께 일한 의사 12명, 간호사 35명의 평가입니다. 담당 의사 중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선생님은 제가 20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만난 간병인 중 최고입니다. 환자 관찰 능력이 뛰어나고 위급 상황을 조기에 감지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또 다른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치매와 선망 환자 케어에서는 박순자 선생님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간병인들이 하루도 못 버티는 환자를 선생님은 몇 달씩 돌보십니다. 이건 단순한 인내심이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입니다. 간호부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박순자 선생님의 지난 1년간 업무 기록입니다. 간호부장은 영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영희 씨, 선생님께서 담당하신 환자는 총 28명. 그중 치매 환자 15명, 선망 환자 8명. 다른 간병인들이 거부한 최악의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간호부장은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욕창 발생률 0%, 낙상 사고 0%, 감염 발생률 0%, 환자 가족 만족도 98.5%. 이는 전국 평균을 월등히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병원 의사가 놀라서 서류를 보았습니다. 간호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김영희 씨, 당신은 박순자 선생님께 간병인 주제라고 말씀하셨죠? 영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선생님은 우리 병원의 공식 수석 간병인이십니다.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의 수석 강사이시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올해의 간병인상 후보로 추천된 분이십니다. 간호부장은 영희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어머니 같은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박순자 선생님이십니다. 그런 분에게 지금 당신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영희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간호부장이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501호 환자 김영희 씨의 어머니, 중풍 후 극심한 선망 증세, 폭력적 성향, 지난 2주간 간병인 4명 교체, 평균 근무 시간 6시간, 이 중 1명은 2시간 만에 도망갔습니다. 간호부장이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이 병원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니, 이 나라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영희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간호부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순자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신 건 선생님의 전문성을 무시하신 겁니다. 20년간 쌓아온 경력과 실력을,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향한 진심을 무시하신 겁니다.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원 의사가 영희를 바라보며 엄격하게 말했습니다. 김영희 씨, 당신이 박순자 선생님께 사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기하신 민원은 전부 사실무근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간호부장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순자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자랑스럽습니다. 20년간 묵묵히 환자를 돌보시며 쌓아온 전문성,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그 강직함. 그게 바로 진정한 전문가의 모습입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스케줄을 조정할 수 없다고 하신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미 약속한 환자분들에 대한 책임이 있으시니까요. 그게 바로 전문가의 자세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병원 이사가 선언했습니다. 박순자 선생님에 대한 민원은 전부 기각합니다. 그리고 김영희 씨의 민원 제기 방식은 부적절했음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영희는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도 일어서서 나가려 했습니다. 순자야, 영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영희는 의자에 앉은 채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1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나는 너를 너무 무시했어. 나는 정말 최악이야. 저는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복수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501호 병실 앞이었습니다. 안에서 할머니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둑년, 도둑, 경찰 불러. 저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 영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영희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상태 제가 확인했어요. 응? 극심한 선망 증세예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해요.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환자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어머니는 아프신 거예요. 제가 전문가로서 돕는 게 맞죠? 그 말을 남기고 나가려 하자 영희가 저를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저는 영희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영희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든지 할게. 저는 영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첫째, 저는 전문가입니다. 제 방식대로 간병할 겁니다. 가족이라도 절대 간섭하지 마세요. 응, 알겠어. 둘째, 어머니를 정말 사랑한다면 매일 병문안 오세요. 환자에게는 가족이 최고의 치료제거든요. 응, 매일 올게. 셋째,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다시는 누구의 직업도 무시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는 존엄성이 있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영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죠. 어머니께 가볼게요. 저는 501호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둑이야.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 간병인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할머니를 돌볼 거예요. 할머니가 팔을 휘둘렀지만 저는 침착하게 피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할머니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조용히 할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좋아지실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야. 복도에서 영희가 병실문을 통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조용해지는 모습을, 제 손을 잡고 진정하는 모습을. 영희는 무릎을 꿇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후회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제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일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노을빛이 저와 할머니를 비췄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조용히 할머니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남편을 간병하던 그때처럼 20년 동안 300명의 환자를 돌보며 불렀던 그 자장가처럼. 자장 우리 할머니 잘도 잔다. 할머니의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김영희와 박순자를 함께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직업이나 재산으로 남과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으쓱거리게 만드는 김영희의 마음.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며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박순자의 마음 말입니다. 오늘 사연의 김영희는 사장이라는 이름표로 간병인이라는 이름표를 함부로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직업의 이름은 다를지라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의 가치는 모두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순자 선생님이 병원위원회에서 증명해낸 것은 내 전문성이 너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똥오줌을 치우는 일이든 회사를 운영하는 일이든 모든 일은 존중받아야 하며 그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귀하다는 가장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어떤 이름표를 달고 어떤 일을 하셨든 여러분은 그 자체로 이미 소중하고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인생의 후반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은퇴 후 첫 번째 겨울이었습니다. 62세인 저와 동갑인 아내 순옥이는 35년간 살던 집 거실에 앉아 미래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40년간 교사로 성실히 일하고 모은 돈이 통장에 5억 원. 연금까지 합치면 여생을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었죠. 여보, 우리 이제 뭐 하며 살까? 순옥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글쎄,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 우리만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멍하니 대답했어요. 그때 텔레비전에서 베트남 여행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푸른 바다와 저렴한 물가, 그리고 한국인들이 여유롭게 지내는 모습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저기 좋아 보이네. 순옥이가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베트남이? 응, 날씨도 따뜻하고 물가도 싸고. 우리 돈으로 거기서 살면 왕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에 저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는 5억으로 평범하게 살아야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희는 베트남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블로그도 읽어봤죠. 여보, 이거 봐. 순옥이가 컴퓨터 앞에서 저를 불렀어요. 뭔데? 베트남 다낭에 살고 있는 한국인 부부 이야기야. 3억으로 집도 사고 카페도 차렸다고 해. 정말? 제가 놀라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화면에는 베트남 다낭의 아름다운 해변가에 자리한 카페 사진이 있었어요. 한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카페였는데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순옥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카페 운영해 본 적도 없는데?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배우면 되지. 그리고 거기는 인건비도 싸고 임대료도 저렴하다고 하던데.
며칠 동안 더 알아본 결과 정말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베트남의 물가는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특히 다낭은 한국인 관광객이 많아서 한국 음식이나 카페 사업이 잘 된다고 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가볼까?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진짜? 순옥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일단 여행 겸 한 달 정도 가서 살아보자. 그래서 괜찮으면 이민을 하고. 좋은 생각이야. 어차피 여기서는 할 일도 없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베트남행을 결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계획을 말하자 반응이 엇갈렸어요. 아버지, 갑자기 베트남이라니요? 큰아들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안 돼? 아버지도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며 살고 싶어.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운 것 같은데요. 며느리 혜진이도 우려를 표했어요. 일단 한 달만 가볼 거야.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돌아올 거고. 순옥이가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40년간 성실하게 일만 하며 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꿈꿔왔던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베트남 이민을 준비하면서 여러 정보를 수집했어요. 특히 다낭에 살고 있는 한국인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조언을 구했죠. 베트남 생활이 어떤가요? 제가 커뮤니티에 질문을 올렸어요. 정말 좋아요. 날씨도 따뜻하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한 교민이 답변해 주었습니다. 사업은 어떤 게 좋을까요? 카페나 한국 음식점이 가장 무난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거든요. 다른 교민이 친절하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집값은 어느 정도인가요?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좋은 곳에 빌라를 사도 1억 정도면 충분해요. 또 다른 교민의 답변이었어요. 모든 정보가 희망적이었습니다. 5억이면 집도 사고 사업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2개월 후 저희는 드디어 베트남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죠. 여보, 정말 잘 될까? 순옥이가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잘 될 거야. 우리가 이렇게 용기 내기까지 얼마나 고민했는데. 제가 순옥이의 손을 잡으며 답했어요. 4시간 반의 비행 끝에 다낭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날씨와 푸른 하늘이 저희를 반겨줬어요. 한국의 추운 겨울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죠. 와, 정말 따뜻하다. 순옥이가 감탄했어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미리 예약해둔 호텔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다낭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야자수가 늘어선 해변가와 깨끗한 도로, 그리고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까지. 여보, 여기 정말 좋네.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게. 왜 진작 안 왔을까? 순옥이도 동의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바다가 보이는 방이었는데 발코니에 나가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왔어요. 정말 천국 같아. 순옥이가 두 팔을 벌리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한국인이 운영한다는 레스토랑에 갔어요. 베트남에 온 첫날이니 현지 교민의 조언을 듣고 싶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사장님으로 보이는 50대 남성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베트남 이민을 생각하고 있어서 왔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요즘 한국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사신 지는 지 오래되셨어요? 순옥이가 물었습니다. 5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만족해요. 사업은 어떠세요? 잘 돼요.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한국 음식을 찾거든요. 그리고 현지인들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손님이 꾸준해요. 그 말을 듣고 저희는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베트남 이민이 정말 좋은 선택인 것 같았거든요. 베트남에서의 첫 주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매일 따뜻한 날씨 속에서 해변을 산책하고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지냈거든요. 여보, 여기 물가 정말 싸네. 순옥이가 시장에서 쇼핑을 마치고 와서 말했어요. 얼마나 샀는데?
이 많은 걸 사도 3만 원도 안 했어. 한국 같으면 10만 원은 나왔을 건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해산물까지 정말 저렴했거든요. 며칠 후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민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집을 알아보기로 했죠.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니 한국말을 할 수 있는 베트남 직원이 있었어요. 어떤 집을 찾으세요? 바다가 보이는 빌라를 원해요. 예산은 1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아, 그 정도면 정말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어요. 몇 군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간 집은 정말 놀라웠어요. 3층 빌라에 수영장까지 있는 집이었는데 가격이 8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보, 이 집 어때? 순옥이가 수영장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좋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집이야. 제가 답했어요. 바다도 바로 앞에 있고 교통도 편리해요. 시내까지 차로 10분이면 가요. 중개소 직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집은 더욱 마음에 들었어요. 해변가에 바로 붙어 있는 2층 빌라였는데 발코니에서 바다가 한눈에 보였어요. 이 집은 얼마예요? 9천만 원이에요. 작년에 지은 신축이라서 상태가 정말 좋아요. 저희는 서로 눈을 마주 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이 집으로 하자. 나도 이 집이 제일 좋아. 순옥이도 동의했습니다. 계약을 하는 과정도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베트남에서는 외국인도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었고 필요한 서류도 많지 않았어요. 축하드려요. 이제 베트남 주민이 되신 거네요. 중개소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을 산 후 저희는 사업 아이템을 고민했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지만 결국 카페를 하기로 했어요. 여보, 카페가 제일 무난할 것 같아. 나도 그래. 커피 내리는 거 정도는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다낭 시내 중심가에서 카페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좋은 자리가 있었어요. 여기 어때? 순옥이가 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위치가 정말 좋네. 제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1층은 상가이고 2층은 주거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층에서 카페를 하고 2층에서 살 수도 있는 구조였죠. 임대료는 얼마예요? 제가 건물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월 100만 원입니다. 한국에 비하면 정말 저렴한 가격이었어요. 서울 강남에서는 이런 위치에 이런 크기면 월 500만 원은 받았을 거예요. 계약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카페 자리까지 확보했습니다.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장비를 들여놓으면 됐죠. 카페 인테리어를 위해 현지 업체를 알아봤어요. 베트남 목수들의 실력이 생각보다 좋았고 가격도 저렴했어요. 어떤 컨셉으로 하실 거예요? 한국 스타일로 하고 싶어요.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으로요. 알겠습니다. 한국 카페 사진 몇 장만 보여주시면 비슷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인테리어 견적을 받아보니 3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한국에서 같은 규모로 하면 1억은 들었을 텐데 정말 저렴했어요. 여보, 이럼 정말 돈 안 들고 카페 할 수 있겠네. 순옥이가 기뻐했어요. 그러게. 이래서 다들 베트남으로 오나 봐.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동안 저희는 커피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다낭에 있는 다른 한국인 카페 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커피 기계 사용법은 어렵지 않아요. 며칠만 연습하면 금방 배워요. 그 사장이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원두는 어디서 사요? 현지에서 나는 베트남 원두가 품질도 좋고 가격도 싸요. 한국 관광객들도 베트남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메뉴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순옥이가 물어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아메리카노, 라떼, 카푸치노는 필수고요. 베트남 전통 커피인 카페 수아다도 꼭 넣으세요. 현지인들이 많이 찾아요. 한 달 후 드디어 카페 인테리어가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예뻤어요. 한국의 세련된 카페 못지 않았거든요. 와, 정말 멋지다. 순옥이가 완성된 카페를 보며 감탄했어요. 우리가 정말 카페 사장이 됐네. 저는 뿌듯했습니다. 카페 이름은 다낭 카페로 정했어요.
단순하지만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었죠. 개업 준비를 하면서 정말 설렜어요. 나이가 들어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가슴 뛰기도 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 순옥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렇게 멋진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 몰랐어. 제가 답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정말 행복했어요. 베트남에서의 새로운 삶이 장밋빛으로만 보였거든요. 카페 개업을 일주일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국인이라고 소개하는 남자가 저희 카페로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사업하고 있는 박민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호고 제 아내 순옥입니다. 곧 개업하신다고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박민철이라는 남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희를 아셨나요? 순옥이가 물었어요. 한국인 커뮤니티가 생각보다 작아서요. 새로 오신 분들은 금방 소문이 나죠. 그 남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깔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저도 베트남에서 사업한 지 10년 됐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좋은 기회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박민철이 명함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무슨 사업이세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이 주력이에요. 베트남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저희는 카페 운영이 처음이라 다른 사업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순옥이가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카페부터 차근차근 하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나중에 자금의 여유가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정말 좋은 기회들이 많거든요. 박민철은 그날 그냥 인사만 하고 갔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자주 저희 카페에 들렀어요. 카페 개업 첫날 박민철이 꽃다발을 들고 축하하러 왔어요. 개업 축하드려요. 앞으로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박민철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커피 한 잔 대접할게요. 순옥이가 고마워했습니다. 첫날부터 손님이 제법 많이 왔어요. 근처에 있는 한국인들과 한국 관광객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였어요.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한 한국인 관광객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자주 와주세요. 제가 기쁘게 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카페 운영이 궤도에 올랐어요. 매일 순수익이 2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베트남 물가를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죠. 여보,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니야? 순옥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대로 계속하면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박민철이 또 찾아왔어요. 박민철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손님들이 꾸준히 와주세요. 실력이 좋으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혹시 시간 되실 때 제가 하는 사업 한번 보러 오실래요? 무슨 사업인지 궁금하긴 하네요. 순옥이가 관심을 보였어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인데 정말 확실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날 오후 저희는 박민철을 따라 그의 사무실에 가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큰 사무실이었고 직원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여기가 저희 회사예요. 박민철이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회사네요. 저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베트남에서 10년 동안 꾸준히 해온 결과죠. 이제는 현지에서도 꽤 알려진 회사가 됐어요. 사무실 벽에는 여러 건설 프로젝트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고급 아파트와 리조트 사진들이었죠. 이 프로젝트들을 다 하신 거예요? 순옥이가 물어보았습니다. 네. 지난 5년 동안 완공한 프로젝트들이에요. 투자자들은 평균 300% 이상의 수익을 얻었어요. 300%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베트남 부동산 시장이 워낙 급성장하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에요. 특히 다낭은 관광도시로 개발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거든요. 박민철은 컴퓨터로 그래프를 보여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말 베트남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마지막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박민철이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데요? 저는 호기심에 물어보았습니다. 다낭 해변가에 고급 리조트를 짓는 프로젝트예요.
정부 허가도 다 받았고 이미 50% 정도 공사가 진행됐어요. 사진을 보니 정말 웅장한 리조트였어요. 바다가 바로 앞에 있는 최고의 위치였죠. 투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순옥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최소 1억 원부터 가능해요. 1년 후 리조트가 완공되면 300% 수익을 보장해 드려요. 300%면 1억이 4억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계산해서 물었어요. 맞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해서 보장해 드려요. 만약 약속한 수익이 안 나오면 원금과 이자를 제가 개인적으로 보상해 드릴게요. 정말 확실한 건가요? 순옥이가 의심하며 물어보았습니다. 저도 여기에 제 전 재산을 투자했어요. 100% 확신이 없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박민철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실제로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과거 프로젝트 성과도 좋아 보였거든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 거? 제가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세요.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건 아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옥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어떻게 생각해? 글쎄, 너무 좋은 조건 같아서 오히려 의심스러워.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그래. 300%라니 이런 게 정말 가능할까? 하지만 베트남 경제가 정말 급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 우리 집값도 벌써 2억이 됐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맞는 말이야.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카페 수익만으로는 평범하게 살 수는 있지만 정말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기에는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박민철의 제안대로 하면 4억을 벌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럼 정말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박민철이 다시 저희 카페에 찾아왔어요. 사장님들,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박민철이 기대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서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큰 돈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죠.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순옥이가 물었습니다. 어제 다른 투자자분이 2억을 투자하셨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1억만 모으면 프로젝트가 시작돼요. 그렇군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사장님들한테만 더 좋은 조건을 드릴게요. 박민철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원래는 1년 후에 300% 수익을 드리기로 했는데 사장님들은 6개월 후에 400% 드릴게요. 400%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1억 투자하시면 6개월 후에 5억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고민이 됐어요. 6개월 후에 5억이라니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왜 저희에게만 특별한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순옥이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들이 처음 베트남에 오셨을 때부터 봐왔는데 정말 성실하고 좋은 분들 같았거든요. 그리고 카페도 정말 잘 운영하시고요. 박민철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은 많지 않아요. 카페 운영하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저는 걱정이 돼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투자금은 6개월 후에 5배로 돌려받으시니까 그때 카페 운영자금은 충분히 확보되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중간에 급한 일이 생기시면 언제든 투자금을 찾아가실 수 있어요. 박민철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정말요? 순옥이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계약서에 명시해 드릴게요. 투자자가 원하면 언제든 원금을 찾아갈 수 있다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많이 기울었어요. 언제든 원금을 찾을 수 있다면 위험이 크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오늘 결정하시면 계약서를 바로 작성해 드릴게요. 박민철이 압박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할까? 저는 순옥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글쎄, 언제든 원금을 찾을 수 있다니까 해볼까? 순옥이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1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어요. 카페 운영으로 모은 돈과 집 살 때 남은 돈을 합쳐서 간신히 1억을 만들었죠. 현명한 선택이세요. 6개월 후에 정말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박민철은 기뻐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도 정식으로 진행됐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 계약서를 작성했고 모든 조건이 명시됐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베트남어로 된 계약서였는데 박민철이 통역해 주었어요. 여기에 투자금 1억 원, 6개월 후 5억 원 지급, 그리고 언제든 원금 회수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박민철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그리고 1억 원을 박민철의 회사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제 6개월만 기다리시면 돼요. 정말 좋은 투자를 하셨어요. 박민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옥이가 말했어요. 여보, 정말 잘한 걸까? 잘한 거야. 6개월 후에는 5억이 생기는 거잖아. 제가 확신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그럼 정말 편하게 살 수 있겠네. 그날 밤 저희는 정말 행복했어요. 6개월 후에 5억이 생긴다니 베트남에서 정말 왕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첫 달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박민철은 가끔 카페에 와서 공사 진행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정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민철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더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순옥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두 번째 달까지도 별 문제 없이 지나갔어요. 박민철은 계속 좋은 소식만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달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달이 되자 박민철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자주 카페에 와서 공사 진행 상황을 알려줬는데 갑자기 안 보이더라고요. 여보, 박민철 씨 요즘 안 보이네. 순옥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바쁜가 보지. 큰 프로젝트 진행하니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저희가 먼저 연락해 봤어요. 여보세요, 박민철 씨? 아, 사장님. 요즘 너무 바빠서 연락 못 드렸네요. 박민철의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조만간 뵙고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후로도 박민철은 계속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요. 이상해. 왜 이렇게 연락을 피하는 걸까? 순옥이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좀 이상하긴 해. 한번 사무실에 직접 가볼까? 제가 제안했어요. 다음 날 박민철의 사무실에 갔는데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사무실이 텅 비어 있었어요. 여기 왜 아무도 없지? 순옥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건물 관리소에 물어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사무실 한 달 전에 이미 빠졌어요. 관리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한 달 전에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임대료를 못 내서 강제로 계약 해지됐어요. 저희는 급하게 박민철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여보, 이거 사기 아니야? 순옥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아직 단정하지 말자. 저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며칠 동안 계속 박민철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장이 없었어요. 일주일 후 저희는 한국인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혹시 박민철이라는 사람 아시는 분 계세요? 저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곧 여러 댓글이 달렸는데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저도 당했어요. 박민철한테 속으신 거예요. 저도 2억 날렸습니다. 그 사람 벌써 한국으로 도망갔어요. 저희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1억 원을 완전히 날린 거였어요. 여보, 우리 어떻게 해? 순옥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베트남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외국인 사기 사건은 처리가 어렵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그럼 저희 돈은 못 돌려받는 건가요? 순옥이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범인이 이미 베트남을 떠났으니까요. 한국 대사관에도 가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민사 문제라서 대사관에서 직접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영사가 설명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해볼 수도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승소 가능성도 낮아요. 저희는 완전히 막막했어요. 1억 원을 되찾을 방법이 없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은 돈을 계산해 봤어요. 여보, 우리한테 돈이 얼마나 남았지? 제가 물었어요. 카페 운영비로 쓸 돈 빼고는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어. 순옥이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답했어요. 한국에 있는 돈은? 우리 돈 다 가지고 온 거라 한국에는 아무것도 없어. 저희는 정말 막막했어요. 베트남에 온 지 반년 만에 전 재산의 대부분을 잃은 거였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민철 사기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지 일주일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카페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통보를 받은 거였습니다. 사장님, 다음 달부터 임대료가 월 200만 원으로 오릅니다. 건물주가 갑자기 찾아와서 말했어요. 200만 원이요? 지금의 2배잖아요.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요즘 이 지역 임대료가 많이 올랐어요. 다른 곳도 다 비슷한 가격이에요. 계약서에는 1년간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순옥이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아, 그 계약서는 무효예요. 베트남어로 된 부분을 보시면 임대료 조정 조항이 있어요. 저희가 베트남어를 몰라서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월 200만 원은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임대료를 올리시면 저희가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나가세요.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를 원하고 있어요. 건물주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카페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해도 어디든 임대료가 비쌌거든요. 카페 기물들을 팔아봤지만 사온 가격의 3분의 1도 받을 수 없었어요. 이 기계 얼마에 팔 거예요? 중고업자가 물었습니다. 200만 원에 샀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50만 원 드릴게요. 50만 원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제가 항의했습니다. 중고는 원래 그래요. 싫으면 다른 곳에 가보세요. 다른 곳에 가봐도 비슷했어요. 결국 저희는 3천만 원어치 기물을 800만 원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페를 정리하고 나니 생활비가 더욱 부족해졌어요. 매달 집 관리비와 생활비로 20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더 이상 수입이 없었거든요. 여보, 우리 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순옥이가 걱정했습니다. 다른 일을 찾아봐야겠어. 하지만 나이가 많은 저희를 고용하려는 곳은 없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세요. 젊은 사람으로 뽑겠습니다. 어느 식당 사장이 말했어요. 언어도 문제였습니다. 베트남어를 할 줄 몰라서 현지인들과 소통이 어려웠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저희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남은 돈이 3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정말 길바닥에 나앉는 거 아니야? 순옥이가 불안해했습니다. 아직 집이 있잖아. 집을 팔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어.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집을 팔려고 알아보니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떨어졌는데요? 제가 물었어요. 작년에 9천만 원에 사신 집이 지금은 6천만 원 정도예요. 6천만 원이요? 3천만 원이나 떨어졌다고요? 순옥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서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설상가상으로 집을 팔려면 각종 세금과 수수료를 내야 했어요. 세금과 수수료를 빼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5천만 원 정도네요. 중개업자가 계산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집을 5천만 원에 팔기로 했어요. 집을 팔고 나니 갈 곳이 없었습니다. 호텔비는 너무 비쌌고 월세 집을 구하려고 해도 보증금이 부족했어요.
결국 저희는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고시원 같은 좁은 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고시원 사장이 말했습니다. 식사는 포함인가요? 아니요, 방만 제공해요. 공동 부엌은 사용할 수 있어요. 나이 먹고 이런 좁은 곳에 들어간다는 게 정말 서글펐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방은 정말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벽장이 전부였어요. 여보,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순옥이가 침대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욕심을 부렸어. 저는 자책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둘이 결정한 일이잖아.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희는 남은 돈을 계산해 봤습니다. 집 한 돈 5천만 원에서 고시원비 선납으로 3개월치 150만 원을 냈어요. 그리고 생활비로 쓸 돈까지 빼면 4천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 돈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제가 계산해 봤어요. 한 달에 생활비가 100만 원씩 들면 3년 정도? 순옥이가 대답했습니다. 3년 후에는 정말 어떻게 하지? 저희는 막막함에 빠졌어요. 이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한국으로 돌아갈 돈도 없었거든요. 좁은 방에 들어간 지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희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매일 좁은 방에서 지내면서 최소한의 생활비로 버티고 있었거든요. 여보, 오늘 밥은 뭐 해 먹을까? 순옥이가 공동 부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라면이라도 끓여 먹자. 요즘 그것도 사치스러워. 제가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매일 라면과 값싼 반찬으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베트남에 막 왔을 때의 여유로운 생활이 꿈만 같았어요. 그날 오후 옆방에 있는 다른 한국인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아저씨, 혹시 박민철이라는 사람 아세요? 옆방에 사는 30대 남성이 물었습니다. 박민철요? 알죠? 저희를 속인 사기꾼이에요. 제가 쓰라린 표정으로 답했어요. 그 사람이 또 한국인들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더라고요. 이번에는 가상화폐 투자라고 하면서. 뭐라고요? 아직도 베트남에 있어요? 순옥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요, 한국에서 원격으로 하고 있대요. 베트남에 있는 한국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저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희를 속이고도 모자라서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니.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이미 여러 명이 신고했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이라서 베트남 경찰로는 어렵대요. 저희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박민철을 처벌할 방법도 없고 잃은 돈을 되찾을 방법도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순옥이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즘 자꾸 어지러워. 순옥이가 벽에 기대며 말했어요. 병원에 가봐야겠어.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병원비가 아까워. 그냥 약국에서 약이나 사자. 하지만 약국 약으로는 소용없었어요. 순옥이의 어지럼증은 점점 심해졌어요. 결국 병원에 갔는데 진단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고혈압이 심하시네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약을 꾸준히 드시고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해요. 병원비와 약값으로 10만 원이 나갔어요. 저희에게는 큰 돈이었죠. 집으로 돌아와서 순옥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자. 한국으로? 갈 돈도 없는데. 자식들한테 도움을 요청해보자. 저희는 그동안 자식들에게 베트남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만 말했어요. 사기를 당한 것도 이렇게 좁은 방에 사는 것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아들에게 전화하기가 두려웠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아, 아버지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베트남 생활은 어떠세요? 민수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우리가 사기를 당했어. 저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기요? 무슨 말씀이세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 민수는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아버지, 그럼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좁은 방을 구해서 지내고 있어. 얼마나 좁은 방에 사시는 건데요? 나이 드시고 힘드시게. 전화 너머로 민수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미안하다.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한국으로 돌아오세요. 제가 비행기표 사드릴게요. 고맙다, 아들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어머니가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생겼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알겠습니다. 내일 당장 비행기표 예약해 드릴게요. 그날 밤 저희는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1년간은 정말 악몽 같은 시간이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끝이구나. 순옥이가 짐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응,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5억 원을 들고 와서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자식들한테 짐이 될 거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무거웠어요. 한국에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아들 민수의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어요. 민수가 전세금을 대줘서 가능한 일이었죠. 어머니, 오늘 병원 진료 어떠셨어요? 민수가 퇴근해서 들러 물었습니다. 의사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 순옥이가 답했어요. 다행이네요. 약은 꾸준히 드셔야 해요. 순옥이의 고혈압은 한국에 돌아와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인 것 같았어요.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제가 민수에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내가 전세금까지 대줘서.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민수는 정말 좋은 아들이었어요. 저희 상황을 전혀 탓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줬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노후 자금으로 모은 5억 원을 날리고 자식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여보, 우리가 뭔가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야? 순옥이가 말했습니다. 글쎄, 우리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답했어요. 청소 일이라도 하자. 자식들한테만 의존할 수는 없어. 저희는 나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달 후 다행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과 청소원 일을 구한 거였어요. 아버님은 경비실에서, 어머님은 청소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간 근무로 하루 8시간이에요. 두 분이 하시면 월 300만 원 정도 되실 거예요. 300만 원이면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어요. 민수에게 완전히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일을 시작한 첫날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경비원 일을 한다는 게 서글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뿌듯하기도 했어요. 아저씨,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같이 일하는 다른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64세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와, 나이에 비해 정말 젊어 보이시네요. 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죠.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정말 그랬어요. 베트남의 그 좁은 방에서 생활할 때를 생각하면 지금이 훨씬 나았습니다. 순옥이도 청소 일을 열심히 했어요. 여보, 일이 힘들지 않아?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움직이니까 오히려 건강해지는 것 같아. 순옥이가 웃으며 답했어요. 3개월 후 저희는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아들아, 이제 우리가 월세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전세금 빌린 거 미안해서. 우리가 월세로 나가서 살게. 아버지,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서 계속 사세요. 아니라. 우리도 자립해야지. 계속 내게 짐이 될 수는 없어. 민수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결국 저희 결정을 존중해 줬어요.
6개월 후 저희는 작은 월세 집으로 이사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집이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우리만의 집이구나. 순옥이가 기뻐했습니다. 그래. 비록 작지만 우리 집이야. 베트남에서 살던 바다가 보이는 빌라와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저희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1년이 지나자 저희 생활은 완전히 안정됐어요. 300만 원씩 벌어서 생활비와 월세를 내고도 조금씩 저축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민수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후회되지 않으세요? 무엇이? 제가 물었어요. 베트남 간 거요. 5억 원 날린 거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후회되긴 하지. 하지만 배운 것도 있어.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뭘 배우셨는데요?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그랬어요. 베트남에서의 경험이 힘들었지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가장 큰 깨달음은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가족의 사랑, 건강, 그리고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순옥이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여보, 생각해보니 지금이 더 행복한 것 같아. 베트남에서는 돈이 많아도 불안했잖아. 지금은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이 편해. 맞는 말이었어요. 베트남에서는 5억 원이 있어도 항상 불안했어요. 사기를 당할까봐, 사업이 망할까봐 걱정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300만 원밖에 못 벌지만 마음은 훨씬 평온했어요. 요즘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과도 친해졌어요. 경비 아저씨,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주민들이 인사해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제가 밝게 답했어요. 처음에는 경비원 일이 창피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당당해요. 정직하게 일해서 버는 돈이니까요. 저희 이야기가 베트남에 있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조금씩 알려졌어요. 사기를 조심하라는 경고의 의미로요. 가끔 베트남에 있는 교민들에게서 연락이 와요. 아저씨, 베트남에서 투자 제안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았는지 한 교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면 안 돼요. 제가 강하게 말했어요. 저희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는 68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베트남에서 잃은 5억 원은 아직도 아깝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가족의 사랑, 일할 수 있는 건강, 그리고 작지만 우리만의 공간.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 이야기가 노후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큰 욕심보다는 작은 행복을 추구하시길, 그리고 달콤한 투자 유혹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처럼 늦게라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미리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써주시고 같이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